항상 뉴스를 보면 이슬람 과격단체들은 테러를 일으켜 민간인 공격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8월에만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IS가 이틀 연속 폭탄 테러를 일으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소식만 전해지다 보니 이슬람은 곧 테러와 연관되어 기억되기 십상이죠. 무슬림들은 이슬람이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주장하며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진정한 이슬람 신자인 무슬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도 테러를 자행하는 나름의 근거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끝없이 테러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슬람 과격단체들의 사상적 근간이 되는 개념이 바로 지하드입니다. 지하드는 성전을 뜻하는 아랍어 단어로 지하드는 이슬람교 신자인 무슬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지하드 의무 수행이 반드시 폭력적인 것만은 아닌데요. 이슬람교는 지하드 의무 수행을 마음에 의한 것, 펜에 의한 것, 지배에 의한 것, 칼에 의한 것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죠. 평화를 지향하는 무슬림들은 지하드를 이슬람교의 근본 교리를 수행하는 신앙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성서인 코란에 명시된 지하드의 투쟁적 모습을 강조하며 테러 행위를 합리화하는 교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란 17장 33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말이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서구 세력의 중동 개입을 서구의 침략과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구와 협력하는 세속 정권의 지배를 거부하고 신성한 전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테러를 알라의 계시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코란에 상호 모순되는 구절들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근거인데요. 2장 256절의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고 적혀 있으나 9장 5절에는 불신자를 만날 때마다 그들을 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란에는 신이 마음을 닫아 불신자들이 믿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구절도 존재하는데 이런 구절들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불신자들은 교화되지 않는 제거 대상에 불과한 것이죠. 심지어 서구 세력에게만 테러를 가하는 것이 아닌 무슬림 종파 간 테러 공격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과격단체는 신실한 종교적 교리에 따른다기보다는 코란에 상호 모순되는 구절들을 본인들이 유리하도록 해석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지하드가 이런 투쟁적 배경을 가지게 된 이유에는 그 역사적 깊이가 있는데요. 지하드 의무 중 칼을 통한 투쟁을 강조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븐 타이미야입니다. 이븐 타이미야는 이슬람법에 위반된 통치자는 무슬림일지라도 지하드의 대상이 된다고 법 판단을 내려 그의 주장은 같은 무슬림 내 투쟁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오늘날 반체제 무장투쟁파의 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븐 타이미야가 생존했을 당시 중동은 상당한 정치적 변기를 겪은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1258년 몽고의 침입으로 순수했던 마지막 아랍 왕조인 아바스 왕조는 멸망하고 이슬람에 따른 통치인 칼리파 제도가 혁파되었으며 신의 대리인인 칼리프가 몽고의 말발굽에 처참히 살해당했기 때문이죠. 사실 아바스 왕조가 당시 이슬람 세계 전역을 통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바스는 과거의 찬란한 영역을 뒤로한 채 영향력이 바그다드 지역으로 축소되었죠. 10세기 이슬람 세계의 분열은 극에 달했는데요. 이란 남서부와 이라크에 위치한 부이조와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후기 우마이야조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 위치한 파티마조는 각각 칼리프를 칭하며 3명의 칼리프가 대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이조 등 튀르크계 세력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지는 않았으며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죽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부이조의 튀르크계 세력은 이미 이슬람교를 믿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10세기 이후 중동 지역에 들어선 다른 왕조들도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를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으며 아바스 왕조는 명목상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258년 침입한 몽고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칼리프를 망설임 없이 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몽고는 중동 지역을 정복하였으며 그곳에 이란국을 세워 지배하였습니다. 이란국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 대립하였는데요. 이때 무슬림들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란국의 지배 세력이 개종을 하여 이슬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전까지는 이교도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성전이었으나 이제는 같은 종교를 믿는 무슬림끼리의 내전으로 전쟁의 성격이 변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븐 타이미야가 같은 무슬림도 지하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븐 타이미야의 사상은 이집트의 사이드 쿠투브에 의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사이드 쿠투브는 이슬람 원리주의 이론과 행동 철학을 다듬고 체계화하여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사람입니다. 사이드 쿠투브는 현대의 자일리아에 대한 지하드를 주장하였는데요. 자일리아란 중동의 이슬람에 발응하기 이전 무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이드 쿠투브는 이슬람과 코란 그리고 샤리아에 따른 통치가 아닌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등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권의 지배를 자일리아로 규정하고 무력을 통한 올바른 이슬람 국가 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는 개별 아랍 세속 정권에 대한 테러와 무장활동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1981년 이집트 대통령 아나르 사다트 암살 사건입니다. 비록 사이드 쿠투브는 1966년 나세르가 이끄는 이집트 군부 정권에 의해 사형당했으나 그의 사상은 후대에 이어져 이슬람 극단주의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알 자와이리는 사이드 쿠투브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사이드 쿠투브이 이집트 군사정권에 의해 처형당하자 알 자와이리는 15살의 나이로 세속주의 정부 전복을 꾀하는 지하 조직에 가담하였으며 이후 대학에서 자마트 알 지하드라는 지하드 지하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 지하드 조직은 아나르 사다트 대통령 암살 사건에 관여하였죠.
알 자와이리에게 대통령 암살 사건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그는 고문 끝에 수사에 협력한 대가로 사형을 면했으며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가 지하드 운동의 지도자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무슬림 전사들의 각성을 야기했습니다. 소련의 침공은 불신자들의 침략으로 간주되어 불신자에 맞선 전 세계 모든 무슬림의 지하드 의무가 촉구되었죠. 이때 오사마 빌라덴은 아프가니스탄에 모인 지하드 전사들인 무자히딘을 중심으로 지하드를 주도하고 지원할 기반인 알카에다를 조직하였는데요. 1998년 알 자와이리는 자신이 이끌던 이집트 이슬람 지하드 조직을 알카에다에 통합시켰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자와이리와 오사마 빌라덴의 만남은 이슬람주의 무장 조직의 노선 변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이드 쿠투비 사상이 개별 세속 아랍 국가에 대한 투쟁을 강조하였다면 빈라덴은 아랍 불신자 정권인 가까운 적을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 세력 즉 먼 적의 타도를 우선시하여 투쟁의 세계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오사마 빌라덴은 개별 아랍 국가에서의 지하드 투쟁이 좌절되자 서구 세력의 지원이 계속되는 한 아랍 세속 정권의 타도가 요원하다고 판단하여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 혁명을 위해서는 먼저긴 미국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결과 초유의 사태이자 최악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테러는 서방 국가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험이 되었고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좌시할 수 없는 범죄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은 광적으로 분노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의 축을 제거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탈레반 세력을 붕괴시킵니다. 미국은 긴 추적의 시간 끝에 2011년 오사마 빌라덴을 제거하였으며 이후 알카에다의 수장을 맡은 알 자와이리도 CIA의 대테러 작전으로 2022년 7월 31일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투쟁을 주도한 이슬람 과격단체의 두 거목이 사라졌음에도 테러 위험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종교적 근거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경제와 문화 부분에서 접근해보고자 하는데요.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끊임없이 양산되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경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동의 문화적 교류가 적다 보니 중동하면 산유국을 먼저 떠올리시고 아랍 권역의 국가들이 잘 산다는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중동 국가들이 잘 산다는 말은 오로지 산유국에 국한되는 말입니다. 중동에 위치한 국가 중 걸프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국가들은 대부분 비산유국이며 석유를 생산해도 소량만 생산하는 국가들입니다. 비산유국은 석유를 통한 지대 수익이 존재하지 않아 산유국과 달리 경제 발전에 실패하였는데요. 1970년대 이후 국가주도 경제성장과 수입대체 산업화가 실패하자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그 공백을 이슬람주의 세력이 메우며 성장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중동의 경제개방은 미약한 기업 경쟁력과 민간 분야의 일자리 창출 부족으로 그 한계가 청년 실업률로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2022년 7월 기준 6.8%입니다. 중동의 청년 실업률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재앙에 가까운 지경입니다. 2021년 기준 중동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27.2%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부티와 리비아는 설명이 필요 없을 지경이고 요르단과 튀니지도 극심한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청년 실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점인데요. 산유국들이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 수출을 통해 경제 발전을 구가했지만 지나치게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국가 경제 구조의 한계가 청년 실업률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여타 지표들도 그리 좋지 못한데요. 이 그래픽은 유엔 개발 계획이 발표하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지표인 인간 개발 지수를 지도에 표시한 것입니다. 미개발지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제외한다면 발전된 서구권에 비해 중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같은 산유국들은 서구권과 견줄 수준이지만 비산유국들은 산유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치적 혼란기를 겪은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내전 중인 예멘은 더욱 낮은 수준이죠. 중동 지역의 문맹률도 발전된 서구 문명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가장 높은 문맹률을 보이지만 중동 지역은 그 경제 규모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에 비해 상당히 높은 문맹률 수준을 보인다고 볼 수 있죠. 서구권은 균일하게 문맹률이 낮지만 중동 지역은 국가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도 특징이고요. 중동 지역의 문맹률이 높은 이유로 아랍어의 양층 언어 현상이 지목되곤 하는데요. 아랍어의 양층 언어 현상이란 일상생활의 언어인 구어 암미아와 방송이나 교육 등 공식석상에서 사용되는 문어 푸스와 두 가지의 아랍어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중동의 교육도 개선되기는 하였는데요. 양적인 성장은 이룩하였지만 질적인 성장은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 한국의 대학별 학생 인원이 약 2만 명 내외인 것에 반해 이집트 대학교의 학생 수는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카이로 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20만 명을 넘는데요. 교육의 양적 성장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수는 많아졌으나 교육의 질적 성장이 실패하여 교육이 계층이동 통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심지어 민간 분야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고도 구직시장에서 취직을 할 수가 없으니 청년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중대사가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데 중동은 또 언론 자유지수도 낮은 편입니다. 왕정 혹은 군사정부가 집권 중인 국가가 많기 때문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기를 겪었으며 2014년 IS 사태라는 시련을 겪고 나니 미디어의 힘을 절감하였고 그 결과 국가의 전방위적인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통제는 당연히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요. 이렇듯 경제 문제와 사회 불만이 결부돼서 중동이 테러리스트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다는 건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교육 수준이 높은 중동 청년층의 환멸과 좌절이 이슬람 극단주의 지지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IS 대원들의 교육 수준이 생각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조사된 인원 중 4분의 1이 대학교에서 수학하였으며 과반 이상의 대원이 중고등 교육 이상을 수료하였습니다. 문맹인 대원이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IS 대원들이 지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과정을 수료한 대원들의 전공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조사된 196명 중 이슬람학을 전공한 사람은 3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슬람학보다 오히려 공학을 전공한 대원들의 수가 78명으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대원들은 이슬람학을 학습하고 이슬람에 심취한 광적인 신도들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경영학과 의학을 전공한 대원들도 있을 정도로 대원들의 학력 분포는 비단 이슬람학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편이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표되는 산유국에서도 석유 이익을 위해 서구와 협력하는 정권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사마 빌라덴입니다. 이집트 군사정권의 감옥에서 알자와이리가 탄생하였다면 오사마 빌라덴은 사우디의 부유층 가문 출신입니다. 경제 문제와 사회 불만뿐만 아니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르지 않는 산유국의 세속적 정치도 테러리스트가 양산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결국 테러리스트들은 산유국, 비산유국을 가리지 않고 중동 권역에서 끝없이 잉태되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르지 않는 세속적 정치의 환멸을 느낀다는 점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슬람이란 서기 610년 선지자 무함마드가 첫 계시를 받으며 아라비아 반도에서 발행된 종교입니다. 초기 이슬람 제국은 재정일치의 사회였으며 실행의 핵심을 차지하는 종교 교리상 무슬림들은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따라야 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는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하고 이슬람화했으며 632년 무함마드가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무함마드의 교우들이 신의 대리인이자 제국의 통치자인 칼리프가 됩니다. 이 시기를 4대 칼리프 시대라고 칭하며 4명의 칼리프들이 통치한 이슬람 제국은 전성기를 구가하였습니다. 무함마드 사후 30년 만에 아랍 무슬림들은 과거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던 북아프리카부터 이란 고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중동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슬람주의자들이 바로 이 시기를 이슬람의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슬람주의자들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국가 경제가 악화되자 세속적 정부를 비판하고 이슬람이 가장 찬란했던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순수한 종교적 가르침이 실현과 군사적 정복과 지배를 달성한 무함마드 시대의 순수한 이슬람과 샤리아에 따른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슬람 무장단체인 IS도 이러한 주장과 극회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즉 이슬람 국가의 약자입니다. 이들이 지향하는 새로운 국경은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넘어 무슬림이 다수 존재하는 중앙아시아까지 펼쳐져 있으며 한때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던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S는 아랍 정권의 비이슬람적 성격과 정책을 비난하며 성장하였으며 이슬람 율법에 따른 재정일치의 정치체제를 운용하여 테러 집단으로서 서구 세력에 대한 위협을 넘어 중동 세속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경제 문제와 사회 불만이 무슬림들을 테러리스트로 변모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테러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무함마드를 모욕하자 폭동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테러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언자 무함마드는 무슬림들의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며 무함마드의 삶과 가르침은 무슬림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에 해당합니다. 무함마드는 종교 생활을 넘어 일상생활의 모범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무함마드에 대한 모욕에 그토록 분개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 모욕으로 일어난 테러 중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2015년 프랑스에서 발생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입니다. 샤를리 에브도는 시자만 평을 싣는 프랑스 주간지였는데요. 샤를리 에브도는 이슬람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나치 등 성역 없는 비판과 풍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2년 무함마드를 나체로 묘사하는 조롱어린 풍자를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슬림은 아니지만 이 만평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이슬람 국가들과 이슬람 무장단체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이슬람과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풍자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IS는 프랑스를 2014년까지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했고 2015년 1월 7일 샤를리 에브도 본사의 테러리스트 2명이 난입해 총기 난사를 하며 이 협박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샤를리 에브도 편집장과 만화가 등 직원 10명을 살해하였으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 2명마저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2020년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프랑스 역사교사가 학교 수업 시간에 샤를리 에브도 풍자 만평 2장을 보여주자 무슬림 학생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배려를 했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테러리스트에게 협력해 교사는 끔찍한 테러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자신들의 가치를 짓밟는 짓을 용인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남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으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은 존중해달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겠죠.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비단 테러뿐만 아니라 바로 이 내로남불 태도 때문인데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코란의 구절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곡해하였으며 겉으로는 이슬람에 따른 알라의 뜻을 실현한다는 대의를 주장하지만 현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테러라는 만행을 자행하는 범죄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슬림들은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문명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의 종교는 이슬람이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근거와 원인을 다방면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상 가치 있는 시간 지식 나침반이었습니다.